해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혹은 자유주의가 뭐 무가치하게 되어있는가 그건 아니고 그건 기본 베이스로 가지만 그 이상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성의 영역, 그쵸? 섹슈얼리티라는 영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섹슈얼리티라는 영역이. 섹슈얼리티라는 영역이 왜 중요한 요소가 되었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335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였어요? 응? 자기의 관계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관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계, 즉,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 것 같아요. 소위예요. 사적 관계. 에서의 정치성, 사적 관계의 정치성을 굉장히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막 남편한테 구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한다거나 오빠한테 강간을 당한다거나 남자친구한테 강간을 당한다거나 뭐 폭력을 당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내가 재수 없어서 혹은 뭐 내가 뭔가 잘못해서 혹은 걔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가져갔다면 즉 사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 문제, 개인적 영역으로 생각을 했었다면은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은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 개인적 영역의 문제들이 사실상 많은 여성들이 심지어 대다수 여성들이 당시에 겪고 있었던 문제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적 영역, 정치적 문제로 가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등장한 구호가 등장했다라기보다는 차용한 구호가 왜냐하면 이 구호는 사실은 프랑스 혁명 때 먼저 썼기 때문에 이제 가져온 건데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20세기에. 그쵸?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바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구호예요. The personal is the political 이라는 구호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관계 안에서 즉 이제 남성들도 문제의식을 새롭게 가진 문제의식,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뭐였냐면 아버지와 자신의 그 위계적 관계 있죠? 상명, 뭐, 하달 이런 식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법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문화, 위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문화혁명론자들이 생긴 거죠. 그죠? 바로 그것이 68혁명 세대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좌파 운동을 이끌었던 청년운동 세대들이거든요. 그 바로 신좌파 운동과 청년세대 운동, 그 다음 68운동 그 시기에 이 사람들, 이 운동을 했던 페미니스트들도 그 자장 안에서 같이 등장했고 그 자장 안에서 그러한 인식들을 이제 페미니즘의 영역을 가지고 온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정치화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인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한 거죠. 이 사람들은. 남성들은 덜 인식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었고 자기들은 어떤 문제? 아버지와 자기의 권위, 교사와 교수와 자기의 권위, 그죠? 위계관계, 군대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이 있었고 위계를 하더라도 그런 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직접 그 일을 겪고 있으니 이 문제까지 거를 확장해서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와서 봤더니 그 안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섹슈얼리티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까 전후 끝나고 전쟁이 끝났는데 아까 여성들에게 이제 당신 남편 돌아오지 않았냐, 당신 애인 돌아오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그 여성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남성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여성이 보여야 할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로맨스가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맨스와 사랑은 좀 다른 거죠? 그죠?
낭만적 사랑을 보통 우리가 로맨스라고 하잖아요. 로맨스. 물론 로맨스 가지고도 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로맨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적 그 여러 가지 문헌들도 많고 논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로맨스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핵심 속에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가장 뭐랄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애죠. 이성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성애적인 관계를 어떻게 사적인 영역에서 추구하라고 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이성애적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그것이 당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거기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야. 진정한 여성이라면 당연히 가야 되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과 에세이와 신문기사와 칼럼과 논문들과 온갖 것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이게 그냥 어떤 신문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뭐에서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면 페미니스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안 바뀌어요? 그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뭐 이런 데를, 군대와 이런 데를.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퍼뜨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걸 지켜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요구되는 사안들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고, 실천하지 않는 여성들은 응징을 가하고. 엊그젠가 어젠가 YTN 그 데이트 폭력 그 사건 보셨어요? 그 장면? 완전히 막 사람을 아작을 내놓더군요. 막. 그 경우에 그 남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때렸냐라고 얘기하니까. 안 보셨어요? 응?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길거리에서 막 자기 여자친구래요. 여자친구 이게 참 여자친구였으면은 아마 최초의 만남도 있었을 거, 설레는 만남도 있었겠고, 손잡을 때 설렜겠고, 뽀뽀할 때 좋았겠고, 부비부비 할 때는 행복했겠죠? 좋아라 했겠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기가 소위 좋아했고 자기를 좋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패대기를 치고 길거리에서 막 무서워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약간 그 장면을 떠올리니까 좀 흥분했어. 그래서 그런 그 사적인 관계에서 왜 때렸던가 그거 얘기하다 마셨는데. 네, 맞아 궁금했어요. 그 대답은 해야 되겠네요. 중요하네요. 왜 때렸냐면 맞아, 그게 중요해요. 왜 때렸냐면 자기를 무시해서 때렸대요. 여자답지 응징. 못하다든가 그런 얘기. 네? 여자답지 못하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똑같은 거냐면, 그러니까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여성다움을 예를 들어서 말대꾸하지 마라, 말대꾸하지 않고, 순종해라, 순종하고, 참아라, 참고, 그죠? 이러면 안 때리잖아요. 그쵸? 그럼 막 정말 참하다, 정말 여자답다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왜 그래? 이제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여자가 왜 그러냐, 말이 많다, 따진다, 까탈스럽다 이러다가 나를 무시하냐 하고 이제 주먹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다움을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남성의 어떤 질서 속에서 요구하는 여자다움을 실천하는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응징을 당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응징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드세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괜히 말대꾸해서, 내가 괜히
따져서 내가 까탈스러워서 이제 막 자기 탓을 하면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그죠? 살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이제 3, 3, 5 모여서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적 관계 안에서 즉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위 발생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상은 내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가? 왜 그 남성은 자기가 사랑했다던 여친이었으면 사랑은 안 해도 좋아는 했겠죠 처음에. 그 사람을 왜 길거리에서 개패듯이 팼는가? 걔야 미안해. 너를 절대 때리지 않게 해줄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땅 패듯이 할까요? 땅을 패대기 치듯이 돌멩이 때리듯이 그렇게 합시다. 돌멩이는 아프진 않을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도대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작년이 아니에요? 강남 살인 사건이 이번에 일주기였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사건도 그 남성이 왜 죽였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남자들도 자기를 무시했을 텐데. 그죠? 남자들도 자기를 무시했을 텐데 왜 남자들이 무시하는 거는 자기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여자들이 무시하는 것은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토록이나 커다란 문제였을까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야, 이게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 젠더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젠더라고 얘기하면 보통 뭐 우리 사회에서 쓰는 게 남성성, 여성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한번 써볼게요.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남성성을 획득해서 남자다워져라. 여성들에게는 여성성을 획득해서 여자다워져라. 그래서 여기는 진정한 남성 이렇게 되면 진정한 남성, 여기는 또 진정한 여성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여자들은 아무리 진정한 여성이 된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힘을 가지지 못하죠. 이것이 맹점이에요. 이것이 레윈 콘넬이나 아니면은 세즈윅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윈 콘넬이 남성성들에서 이야기하고 세즈윅 같은 사람이 이항 구조가 어떻게 비대칭적인 이항 구조이며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진정한 여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 지배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근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이거가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 그 전에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그냥 우리도 인간이야. 우리에게도 기회를 줘. 우리도 교육시켜줘. 그래서 그 자유주의 당시에 19세기에 등장했던 그 주요한 페미니스트 중에 메리 울스톤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프랑켄슈타인 소설 아시죠?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메리 울스톤크래프트의 딸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좀 가까운 느낌이 들죠? 메리 울스톤크래프트가 19세기 사람이지만 좀 가깝네. 그죠? 그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루소 있죠? 루소 정치 사상가잖아요. 루소가 막 인간 불평등론 이런 거 쓰고 뭐 사회 개혁론 이런 거 쓰고 굉장히 정치 사상적으로 급진적인 사상을 설파했던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이 에밀 이걸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에밀이 남자예요, 남자.
에밀 안 읽으신 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에밀 남자인데 소년이에요. 그래서 소년을 이렇게 계몽시켜가지고 잘 교육시켜가지고 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교육론이에요, 일종의. 근데 거기에 보면 소피라는 소녀가 등장해요. 소피는 그런 교육 안 시켜요. 안 시켜도 돼. 소피는 잘 다른 교육 시켜가지고 뭘 해요? 좋은 엄마를 만들어. 좋은 아내를 만드는데. 루소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루소가 나름 그 훌륭한 어떤 사상을 그 만들기도 했지만, 사상을 설파하기도 했지만, 뭐, 그 막, 뭐랄까, 혼 외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가 자연주의적으로 막 얼마나 양육이 중요함 이런 걸 설파했던 사람이 그 혼 외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안 키우고 고아원에 다 버렸거든요. 루소가 그런 사람이라 참 그 애매하죠. 아무튼 그래서 메리 울스톤크래프트가 보기에 루소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면 우리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다라면, 그래서 그 사람은 남성성, 여성성,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건 고민 안 했어요. 그 시기에 사람들은 워낙에 더 엄혹했죠. 투표권 달라고 해서 막 단두대에서 막 목쳐 죽이고 막 교수형 해갖고 죽이니 뭐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엄혹했는데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이제 관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이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한국도 한 수십 년 되었죠. 이제 젠더 얘기를 한 지가. 젠더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성성, 여성성 이게 문제고, 이게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 남성성 이것을 한 사람이 다 메일이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 남성만 가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그 급진적 페미니스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분들이 뭐 케이트 밀레트, 그쵸? 아니면은 뭐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이런 사람, 성의 변증법,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성의 정치학, 케이트 밀레트 책 굉장히 70년에 나온 중요한 책들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논쟁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밀레트 같은 사람은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그러니까 남성성을 남성에게만, 그리고 여성성을 여성에게만 이렇게 분배하는 이게 문제인 것 같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남성들에게 남성성과 여성성 중에서 다 아니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골고루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게 하면, 이런 문제, 남성들이 집에 가서 막 자기 아내 패고 자기 자식 패고 길거리 나가서 강간하고, 집에서도 아내도 강간하고 딸도 강간하고 막 이런 거 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들이 막 폭력을 당하고서도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라고 사랑으로 견뎌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이 성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경도된 이야기들을 해요. 생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몸 얘기잖아요.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결정주의적이고 조금 본질주의적인 얘기를 하죠, 그분들은. 그런데 케이트 밀레트 같은 사람은 성을 정치와 딱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은 그냥 생물학적인 영역, 그냥 나의 그냥 신체적 욕망의 영역,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의 그냥 욕망, 리비도 뭐 이런 거로 인식을 했다면, 케이트 밀레트는 이것을 정치학의 영역으로 확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큰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 파이어스톤 같은 사람 보기에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이어스톤 같은 사람 보기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슨 뭐 최상의 남성성, 뭐 최상의 여성성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맥락에 따라서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혹은 뭐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조금은 더 뭐랄까 적극성을 조금 과하게 말하는 표현이 공격성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그럼 이 얘기 하지 말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기서 소위 이제 남성성이라고 분류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공격성, 접근성, 독립성, 그다음에 목적 추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적 지향성 이런 거. 그쵸? 근데 어떨 때는 목적 지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어떨 땐 적극성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그게 중요한 거, 항상 그게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를 할 때는 경청, 참을성, 그다음에 소통력, 감수성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빨래를 한다거나 뭐 나무를 팬다거나 할 때는 다른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가 적절치 않나요? 도시에서는 제가 지리산에 살다 보니까 뭐 나무 패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그래서 파이어스톤 같은 사람은 그런 최상의 무슨 남성, 이성, 여성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누구에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남성성, 여성성 다 조합해가지고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다 괜찮게 이런 사회가 되는 게 낫지. 그리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자가 애를 낳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요즘 인공자궁 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무슨 비닐처럼 생겨가지고 유쾌한 마음은 안 들던데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당시에 70년대 파이어스톤이 주장했던 것은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출생시키는 인간을 탄생시키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해서 그걸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걸 인공적으로 아기를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해. 그리고 엄마가 셋이어도 괜찮고 엄마가 다섯이어도 괜찮고 아빠가 엄마 역할 해도 되고 엄마가 엄마 역할 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 아이는 우리가 다 같이 키우면 돼.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이 되고 굉장히 다양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된 양태의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렇게 가면은 욕망의 구조도 바뀔 것이다. 그 전에는 이성애만이 유일한 섹슈얼리티이고 그리고 여자다운 여성과 남자다운 남성이 만나는 것이 마치 선남선녀, 우리도 그 말 있잖아요. 선남선녀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이상적인 커플이고 정상적인 커플이고 자연적인 커플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욕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특정한 것들을 강제하고 요구했기 때문이고 이런 특정한 것들을 강제하고 요구한 것의 근본을 들여다보니까 여자가 애를 낳기 때문인 것 같더라 하고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디였지? 우리가 컬처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여서 남성성을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고 조금 도태시키고 여성성을 다 이렇게 골고루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공격성, 그 다음에 뭐 폭력성 이런 게 뭐가 좋아. 그 다음에 독립한다고 서로 간에 의존성을 다 끊어버리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한다고 막 독립했는데 독립했어? 사실은 굉장히 의존하면서 착취하는 거잖아. 수탈하는 거잖아. 폭력을 일삼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과 엄마와 자기가 독립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엄마와 독립이 돼? 안 되잖아. 인간이 근본적으로 의존하면서 태어나. 그죠? 사실 우리가 엄마의 막 피와 살을 파먹고 있다가 태어났잖아, 다들. 지금 그 엄마와 같이 살건 안 살건 간에. 그죠? 나의 양육모가 그 엄마 건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여성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여성의 피와 살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얻어먹고 살다가 탄생까지, 그죠? 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자체가 의존적이야. 그러므로 의존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야.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 의존성을 나쁜 것으로 폄하하게 만드는 독립성, 이것이 문제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막 어떤 뭐 성취 지향주의, 성취를 막 목적 달성하고 막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오늘의 이 문제를 더 만든 거 아닌가?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남성성, 이 못돼 먹은 남성성을 없애야 돼 라고 여성성의 가치를 더 많이 확산하고, 그쵸? 양성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가져요. 물론 이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성성이라고 다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자면 막 그 여성들이 가지게 된 오랫동안 그런 어떤 그런 위치에서 살다 보니까 가지게 된 못돼 먹은 성질들이 있잖아. 그런 여성성까지 우리가 다 향유하고 막 확산시켜야 돼?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여성성? 응? 뒷담화 남자들도 많이 가던데요. 예를 들자면 뭐라 해야 돼? 응? 너무 배려하는 그쵸. 너무 배려하는 거. 그쵸. 배려는 좋지만 항상 배려하는 거. 항상 자기는 뒤에 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그 여대가 아직도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학생들이 남성들과 같이 있을 때 와, 여성들끼리만 있을 때 와, 달라요. 여학생들끼리만 있으면은 어쨌든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다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첫 번째 발표를 해야 돼요. 그죠? 누군가는 첫 번째 발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중에. 그런데 남성이 한두 명 섞여 있으면은 자꾸 뒤로 빼요. 그리고 네가 해. 그리고 여성 10명에 남자 1명인데 남자 1명이 나와서 사회 역할 자기가 발표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막 양성해가지고 막 퍼뜨려? 이런 건 아니잖아. 예를 들자면 뭐 소극성 아니면은 뭐랄까 여러 가지 여성다움이라고 우리가 교육받게 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퍼뜨려야 돼? 그런 것도 지향해야지. 그건 지향할 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한 컬처럴 페미니스트도 있죠. 그 안에 여러 좀 다르죠. 결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컬처럴 페미니스트들인데 이들이 질문에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문화주의 페미니즘 내부 분위기가 트랜스젠더 여성한테 좀 적대적인. 맞아요. 지금 방금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아니, 아주 적절할 때 딱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논의가 뭐냐면 결국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가 모성, 아이를 낳음, 출생 뭐 이런 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논의는 본질주의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즉 뭐냐면 생물학적 결정주의를 벗어나기가 힘들어. 이 논의는 항상 그 생물학적 결정주의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논의 자체에 시발점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요즘 막 무슨 뭐 트랜스젠더 배제주의 뭐 이런 게 이것도 사실은 60년대 70년대 때 이때 그 어떤 북미 같은 곳에서 등장해서 굉장히 문제적이었던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 한 번은 겪어야 되긴 하나 봐요. 어떻게 보면은 아프지만 그래서 차라리 겪느니 잘 열심히 겪어서 다시는 그런 생각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논의를 하자. 싸우자는 게 아니라 논쟁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성성을 그러면 누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본질주의적이고 생물학적 결정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컬처럴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이제 그 모성 논의자들 있죠. 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돌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건가? 아니죠. 그런데 돌봄을 가치 있게 생각하되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논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섹슈얼리티 논의는 바로 이런 흐름들 안에서 등장한 거죠. 등장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슈들이 생기는데 이 20세기에 성적 욕망 이거는 이제 오르가즘이랑 같이 가는데
성적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남편의 품으로 돌아갔더니 맨날 한 번도 이 사람 그걸 안 느껴본 거죠. 그냥 뭐 퍼스니 오르가즘이라고 하죠. 한 번도 느껴봤어? 아니 그게 뭐야? 그 3, 4, 5 만나서 의식화 운동 했다 그랬잖아요. 해서 이제 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편하니까 친밀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다 느껴봤어? 아니 너는? 나도. 보니까 거의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한 번도 오르가즘을 못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건가? 이게 그냥 정상인가? 다른 여자도 다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야, 질 오르가즘 이거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음의 오르가즘 이거가 진짜 죽여. 게다가 이거는 너 혼자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여자랑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는 뭐 새롭지 않죠. 그죠? 새롭지 않고 이미 다 하시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성애적인 혹은 그냥 이성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해방주의를 표방했던 남성들 있죠. 신좌파 남성들, 당시에 북미의 그 남성들도 연애할 때는 막 이 여자 저 여자 야 성해방 개방주의 뭐 이렇게 막 자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80년대가 되고 자기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기가 막 자고 돌아다니는 여자들하고 결혼 안 했어요. 누구랑? 참한 여자랑, 살림 잘할 것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래서 문제를 느꼈겠죠. 성해방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도 느꼈을 텐데 그 여성들에게도 당시에 이런 그 오르가즘 이야기는 질 오르가즘과 음액 오르가즘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이 얘기는 획기적이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신세계인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은 엄청난 논란과 남성들의 비난과 두려움을 불러왔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가 맨날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 사람의 욕구는 배려하지도 않고 했는데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죠?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 딴짓을 할까봐 여러 가지 걱정이 된 거죠. 그런 남성들은 이 논의를 굉장히 비난하거나 비판했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싶었던 여성들에게는 신세계였고,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들, 레즈비언들에게는 옳았구나, 역시 우리가 옳았어,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등장한 것이 바로 레즈비언 페미니즘이죠.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문제적이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 가자라고 대안을 제시했는가 하면, 야, 남자들하고의 연을 끊자. 그냥 우리가 못하러 쟤네들이랑 맨날 만나주고,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얘기했던 데이트 폭력 사건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이랑 너가 지금은 좋지만 결국은 걔 너한테 그럴 애야. 걔한테 뭐 시간 쏟니, 에너지 쏟니, 돈 쏟니, 아무것도 쏟지 마. 차라리 만나지를 마. 차라리 여자를 만나. 우리끼리 좀 만나서 호혜적인 관계, 그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관계, 그 다음에 그 폭력적이지 않은 성행위, 이런 거 좀 하자. 그러면서도 충분히 쾌락을 즐길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죠. 이 음액 오르가즘 논의가. 오르가즘 논의가. 근데 요것은 레즈비언 페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성도 있고, 이제 음액 오르가즘과 관계된 성도 있는데, 요것은 쾌락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죠? 쾌락에 관계된 논의예요.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보니까 쾌락과 성만을 연결시킬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여성들에게는 아까 신좌파
해방주의자들, 남성들은 사실상 당시에 뭐 그 약간의 뭐 문제였을 수도 있을 성병만 잘 예방하면 됐었어요. 그들이 무슨 뭐 원치 않는 임신을 했겠어요? 누가 자기를 길거리에서 쉽게 강간을 하려고 했겠어요? 뭐 자기 와이프가 강간을 하려고 했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실은 자유로웠죠.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원치 않는 임신도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도 한국 사회 마찬가지로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인공 임신 중지가 불법이었고, 지금도 많은 주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더 월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한번 꼭 보세요. 더 월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그 인공 임신 중절의 그 어떤 역사를 세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0년대 이야기를 해요. 60년대 이야기 나오고, 2는 에피소드 2는 영화예요. 2탄은 이제 그 동성애, 레즈비언이즘에 관해서 나오는데, 두 영화 다 참 잘 만들었고, 1편에는 데미 무어가 나와요. 데미 무어 모르시나? 알겠습니다. 사랑과 영혼 이런 게 모르시나? 알겠습니다. 세대가 다르네. 아무튼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도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성폭력. 이런 위험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과 성폭력은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이 합의하기가 그래도 좀 굉장히 종교적으로 근본주의자가 아니면은 합의하기 조금 쉽잖아요. 그죠? 페미니스트인데 인공 임신 중지 불법화해야 돼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인데 성폭력이 범죄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빵명이에요. 만약에 페미니스트인데 나는 성폭력이 뭐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해라 사람은 이거 같이 갈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위험의 요소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위험의 요소들을 없애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쾌락의 요소에서 이제 문제가 이견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음액 오르가즘 얘기했잖아요. 동성애. 한국에서도 제가 90년대 초반에 겪었던 거예요. 중초반에 겪었던 건데, 당시에 페미니즘 교육운동 하셨던 분이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당시의 얘기예요. 그분 지금 세상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여자들끼리 징그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예들은 사실은 뭐 저만 겪은 건 아니고 상당수 있었다라고 해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상당수 있었다. 여성운동 안에서, 페미니스트들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그리고 포르노에 대한 포르노 찬반론, 포르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까 그 학생처럼, 그죠? 그 학생은 나는 반포르노주의자예요. 저는 포르노 다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포르노도 리벤지 포르노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포르노를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폭력이 개입되었다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포르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뭐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라거나 어떤 삶의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 된다라면 그것까지 나쁜가요? 하는 사람이 있고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폰으로 왜 반대해? 그 표현의 자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게일 루빈이라는 사람이 쓴 일탈이라는 두꺼운 책에 여러 가지 글들이, 아티클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 옛날 글들인데 한국에는 최근에 이제 번역돼 나왔잖아요. 물론 그 책을 엮은 건 최근이에요. 그 사람 옛날 글들 다 최근에 엮었기 때문에. 그 게일 루빈이 바로 이 플레이어거든요. SM. SM은
SM 포르노만큼이나 이견이 있는 사안이죠. 이견이 있는 사안이에요. 상당수의 페미니스트들, 특히 평화주의자들, 그리고 특히 컬처럴 페미니스트 이분들 즐겁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게일 루빈의 뭐랄까요? 발언이래요. 게일 루빈의 거기에 대항하는 발언은 이래요. SM이랑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감각을 굉장히 몸의 감각, 그죠? 몸의 감각을 최대한 여는 거라는 거죠. 몸의 감각을 어떤 걸 통해서? 통각을 통해서 몸이 느낄 수 있는 그 가능성들, 감각의 가능성을 스펙트럼이 만약에 0에서 360이 있다면 거의 360에 가깝게 열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감각을 최대한 느껴보게 하는 것이 바로 SM이다. 그런데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장하는 게 많죠. 우리가 쉽사리 상상하는 거 뭐예요? SM 그러면? 그죠? 채찍,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개목걸이, 징박힌 개목걸이 있잖아요. 징박힌 개목걸이, 그 다음에 뭐, 본디지 있잖아요. 묶는 거. 뒤로 묶고, 앞으로 묶고, 옆으로 묶고, 막 다 묶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묶여봐가지고 어떻게 묶는지 모르겠어서 묶고, 그 다음에 채찍이 등장하죠. 채찍도 스팽킹만 하는, 스팽킹이 뭐냐면 파리채 같이 생긴 채찍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뭘 때, 엉덩이를 엉덩이 따다로 때리는 요런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위 이제 성매매 업소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기 여자친구나 자기 와이프하고 그런 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와가지고 때려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려주고 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뭐 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때려주고 돈 받아도 모르겠어요. 뭐 다른 뭘 하지. 그런데 어쨌든 스팽킹에서부터 정말 뭐 심각한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쇠꼬챙이, 뭐 인두 이런 것까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조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왜 저도 목을 안 졸려봐가지고 잘 모르겠으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SM을 하려면.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 SM 플레이어라고 불러요. SM 플레이어. 플레이를 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위험한 플레이를 할수록 고도의 훈련과 그 다음에 준비된 의료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드코어 SM을 하는 사람들은 하드코어 SM을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딱 그 장소에서만 피가 나오면 피가 나오는 대로, 뭐가 떨어지는 대로 그 장소에서만 그게 일어날 수 있게 하면서 인상 뭐예요? 인상을 막 그럴 수 있죠, 그죠? 혐오스러울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장소는 굉장히 정갈하고 깨끗해요. 청결하게. 그 다음에 의료진이 어떠한 불상사가 생기면 바로 투입되어서 목숨이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기 중 이런 업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SM인데 멋모르는 사람들은 이 몰라가지고, 혹은 SM에 대해 쉬하는 게 있고, SM 한다라고 하면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누구에게 막 가리키는 그런 거 있죠. 변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한국이 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신문에 굉장히 조그맣게 나고 없어졌어요, 그 사건이. 기억 안 나세요? 예비군 훈련 받고 사라진 청년 남성 기억 안 나세요? 예비군 훈련 받고 사라진 남성이 있었어요. 청년 남성이 굉장히 수려한 미남이에요. 그래서 막 페북에 돌았어. 페북에 돌고 신문에 돌고 막 이 사람 어디 갔는가, 실종됐다.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고, 어떤 무슨 건물에 보일러실 같은, 계단 밑에 보일러실 같은 데에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데에서 목을 맨 채로 혼자 들어가서 목을 맨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살인 사건이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인터넷에서 있는 SM 그 사이트 있죠. SM 사이트 멤버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 사건은 그냥 일단락 되었어요. 더 이상 보도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SM에 대한 SM 플레이어가 있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도 안 나왔어요. 너는 너무 신기하기도 했어요. 왜 이 사건이 굉장히 사람들이 특히나 기독교 개신교 집단들 있잖아요. 동성애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할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한국에서는 SM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위험하게 SM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인식이 박약해가지고